네, 슬기로운 가족생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교시 내용을 들으시고 좀 흥미가 생기셨나요? 흥미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알뜰 모를 듯 가족관계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슬기로운 가족생활 2교시. 앞서의 1교시 때 2교시 내용을 잠깐 안내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부부의 심리적 과제, 그리고 부부 관계의 기본적인 조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관계, 참 이게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 슬기로운 가족생활 이 강좌에 이렇게 흥미를 보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부의 심리적 과제 2교시에 대한 내용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자, 2교시 부부의 심리적 과제, 그리고 부부 관계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들, 부부는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고 보니 완전히 이제 딴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 부부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향상시키고 싶거나,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부 문제 때문에, 부부 관계로 인한 갈등, 이런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묻는 이제 질문이, 결혼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가족이라는 그 집단에서 가장 작은 집단이죠, 그죠?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가 가족이라는 집단인데, 그 집단이, 가족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맺게 되는 거,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전통적인 가족 학자들은 성인 남녀가 만나서 부부관계, 부부만 있는 가족은 가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로 가족이 성립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서 부부가 자녀와 각각 혈연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족이 비로소 완성된다 라고 전통적인 가족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부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가족에 있어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죠. 부부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가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본다라면, 하나의 체계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족은 하위 체계를 가지죠. 하위 체계 중에서 가장 상위의 체계는 부부관계 체계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는데 가족 관계가 건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 제가 주말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부부가 임신을 했는데 부부간의 관계에 갈등을 좀 겪고 있는 거죠.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 부부는 임신을 했는데 부부관계는 없는 채로 자녀의 부모 관계만 유지한 채 지내기로 이렇게 합의한 게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주말 부부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가족 관계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은 부부관계가 없이 자녀에게 부모 자녀 관계를 맺고 부모 역할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하고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가족 관계가 건강하려면은 부부 관계가 그렇게 건강해야 되고 그 부부 관계를 토대로 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 이거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부모 역할을 하기는 자녀가 출산되고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함께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자녀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모는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지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부모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족 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로 합니다. 쭉 있죠.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된 성욕구 충족을 통한 안정감 확보를 하기 위하여 또 혹은 경제적으로 안정감 획득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를 통하여 의지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여기가 뭐 중복돼서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결혼해야지 온전한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혼전에 임신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위 상승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내가 속한 원가족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 또 혹은 파트너가 너무 불쌍해서 이런 사람도 많아요. 동정심에 의해서. 그리고 연애에서 실패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위에 결혼하게 된 동기 중에서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보편적인 결혼의 동기입니다. 그냥 건강한 동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외로움을 피하기서부터 연애에 실패하고 상처에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중에 한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부정적인 측면의 결혼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의 결혼의 동기와 부정적인 측면의 결혼의 동기와 어떤 것이 더 맞느냐에 따라서 결혼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의 결혼의 동기가 보다 많을 경우에 여러분은 결혼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였다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미워졌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또 의지하고자 하는 측면에 이런 든든해서 책임감도 가능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의지처가 되어주는 그렇다고요? 예. 물론 뭐 결혼하게 된 동기가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은 파트너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런 측면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가족은 부부가 됐다라는 건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가족은 사랑, 로맨스도 있지만은 역할과 책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에 대한 그래서 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내가 부부간에 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노력을 해보지만 파트너가 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결혼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부정적인 측면이 없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부부 관계에서는 꼭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 전후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요, 결혼하기 전에 미혼들에게 이렇게 그 질문을 했더니 설문조사 결과 남성은 61.7%가 파트너가 아내가 될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61.7%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여성들은 그래도 조금 현실적이어서 52.1%가 결혼 전후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모습,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결혼했더니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결혼 전과 후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가족이 아니거든요. 결혼하면은 가족의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 전과 달라져야지만 그 기반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갈등이 조금 커질 수도 있겠죠, 부부간에.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이혼 사유로 보면은 2008년도서부터 2021년까지 이혼 사유가 45.2%가 성격 차이, 성격 차이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격 차이, 이게 성격 차이가 뭐냐면은 결혼 전에는 성격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성격 차이를 크게 느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부부는 사실은 결혼 전에는, 가족이 되기 전에는 성격 차이가, 성격이 다른 점 때문에 사실은 끌리거든요. 물론 같은 측면에 끌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끌렸던 측면들이 사실은 이렇게 차이로 느껴지게 되고 갈등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이혼의 사유이기보다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이혼의 사유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죠, 그죠? 네. 어떤 이렇게 학자가 부부와 정치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정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부와 정치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공통점이 5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거리래네요. 부부 이야기나 혹은 정치 이야기는 술자리, 사람들에게 이제 가십거리로 굉장히 언제나 빠지지 않는 화제거리다라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는 부부 관계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책임을 나누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협상하십니까? 네, 협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부도 가족이기 때문에 저절로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고 건강한 부부생활 혹은 가족생활에 저절로 될 것이다 라는 거,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특히 부부가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안 되고 계속 1년, 2년, 3년, 4년, 10년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갈등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자원과 책임을 나누기 위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죠.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과 책임 나누기 위한 협상, 협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잖아요, 사회가요. 부부도 마찬가지로 협상이 잘 안 되면 가정이 혼란스럽다는 거 공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부부도 갈등이 왜 생기는가라는 측면들은 갈등은 우리가 욕구가 충돌하면 갈등이 서로 간에 원하는 것, 서로 간에 필요로 하는 것들의 협상,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그게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갈등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욕구의 충돌을 갈등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갈등은 부부간의 갈등, 정치에 있어서도 갈등은 반드시 있고요. 이것은 조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혼 조정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갈등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결국 이혼 조정, 이혼 법정에서 이혼 조정을 판사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와 정치의 공통점, 두 번째는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부부가 원하는 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르죠. 왜냐하면 각각 다른 가정에서 다르게 살아왔고 성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 있죠. 부부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려고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음식도 같아야 되고 이럴 경우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와 정치도 각각 정당이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념도 다르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원하는 것도 다르다. 1위는 뭐냐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싫을 때는 한없이 싫다.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싫을 때는 또 한없이 싫은 거. 이게 부부와 정치의 공통점이라네요. 예, 이 얘기는 뭐예요? 부부와 정치가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정치처럼 부부도 갈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협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측면들에 대한 정치적인 측면의 어떤 요소들이 부부에서도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내가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행복한 기억보다 불행한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불행한 기억밖에 없다. 불행한 기억이 더 많다. 또 두 번째,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원가족, 친정집 혹은 시댁에 의존적이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정서적으로 의존적이다. 또 교제 기간이 6개월 미만 혹은 3년 이상 된 경우 3년 이상, 교제 기간이 3년이 넘어서 결혼한 경우 혹은 결혼 전에 혹은 결혼 1년 이내에 임신했을 경우 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늘 싸우고 불안정한 부부관계였다. 물론 그 윌러스타인이라는 그 학자가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종단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부부 갈등이 있을 많을 가능성이 있는 19가지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5가지를 추려서 이렇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지금 이제 교제기간 6개월면 3년 이상이면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럴 수 있다. 부부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다. 부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부부 관계를 위해서 더 많은 그 노력, 협상하고자 하는 노력, 부부 관계에 필요한 어떤 조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지금 혹시 1번, 2번 혹은 5번 1번, 2번, 5번에
해당되는 항목에 해당되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무의식적인 측면의 역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5번째 원부모 원가족 부모의 불안정한 부부관계다라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물림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어야 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번, 5번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앞서서의 두 가지 이렇게 부부 간에 무엇 때문이다 라고 두 가지 마지막 과제 중에서 하나의 이제 얘기를 드리자라고 하면 부부의 9가지 심리적 과제.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잘 살려면 심리적 과제가 있는 거. 부부 관계는 사실은 의도적인 노력, 부모 자녀 관계와 약간 달라서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이 될 수 있는, 남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남보다 알 수 없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9가지 심리적 과제를 밝혀냈는데 부부의 9가지 심리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결혼 전에는 원가족과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거. 요거 해야 되고요. 만약에 결혼 전에 파트너가 연애하는 파트너가 지나치게 그 원가족과 밀착되어 있다거나 밀착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측면에 그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의 결혼 전에 이렇게 원가족과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측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부 갈등의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심리적 분리하기, 결혼 전에 심리적 분리되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결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신혼부부죠. 신혼부부에서는 부부관계, 새로운 관계 형성하기, 그리고 결속감 구축하기, 자율성 창조하기 이 부분과 관련된 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녀가 출산되면 부모 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 시기에 따라서 결혼 전과 후와 자녀 출산 전후에 따라서 심리적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이는 위기에 대처하기, 갈등 시 안전한 방식 만들기, 성적 사랑 유지하기, 웃음 나누기, 정서적 양육 제공하기, 이중 환상 보존하기. 이러한 그 심리적 과제라는 게 뭐예요? 과제라는 게. 이게 과제는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은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향상되거나 이렇게 발달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부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적 과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과제를 하셨고 그리고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제가 있는지도 모르셨죠? 이 9가지 심리적 과제 중에서 내가 과제를 한 것은 무엇이고 못한 것은 무엇이고 한번 그리고 심리적 과제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건 무엇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어떤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모든 과제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과제가 가장 중요하냐? 저는 이제 부부 교육이나 혹은 이제 상담을 가게 되면은 부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심리적 과제 이건 해야만 하는데 이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부부의 9가지 심리적 과제 중에서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중에 무엇일까요? 2가지만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교수님은 어떤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중에서 갈등 시 안전한 방식 만들기와 성적 사랑 유지하기.
성적 사랑 유지하기는 맨 마지막 이중 환상 보존하기와 밀접한 과제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갈등 시 안전한 방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과제죠. 그죠? 그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가 건강하다가 하면은 둘 간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적 사랑 유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갈등 시 안전한 방식 만들기가 가능한 것은 이렇게 성적 사랑 유지하고 웃음 나누기 하고 정서적 양육 제공하고 이중환상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위기와 갈등 시에 어려움에도 이제 부부관계 유지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저 1교시에서 슬기로운 가족생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슬기로운이라는 개념을 이제 개념은 대부분 보게 되면 사회생활, 집단생활, 어떤 역할과 관련된 의사생활 뭐 이런 것에 주로 붙는 수식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슬기라는 단어, 슬기로운 단어를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상황이 돼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자 하는 그 능력, 역량, 이렇게 사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건강한 부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건강한 부부냐 아니냐는 좋았을 때보다 갈등 시나 혹은 위기, 부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 견뎌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위기가 없었을 때 성적 사랑 나누기, 웃음 나누기, 정서적 양육 제공하기, 이중환상 보존하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축적해 놔야지 견뎌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심리적 과제를 어떻게 하느냐. 지역사회 가족센터나 아니면 지역사회 여러 기관에 보면은 부부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것을 축적하기 위한 심리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과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 갈등이 있고 가족관계에, 건강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가족생활이라는 것은 부부의 9가지 심리적 과제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부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결혼했고 결혼한 후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부부 갈등은 불가피하고요. 갈등이란 거듭 얘기하지만 서로 다름, 남녀 간의 서로 다른 욕구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긴장 관계라는 거. 예. 그리고 성적 사랑하고 웃음 나누고 정서적 양육 제공하기는 위기 대처하기와 갈등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나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심리적 과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2교시에 부부의 심리적인 과제, 가족 생활에서, 가족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 관계의 성격의 차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격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부부 갈등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적 과제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부는 언제든지 남이고, 이후에 3교시에 말씀드릴 우리가 함께 이제 이야기할 부모 자녀 관계,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성장 발달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사춘기 지나서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조마조마하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부부간의 심리적 과제와 연관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가족 생활을 위해서, 가족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부부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아까 우리 이제 웃음 나누기, 정서적 양육하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런 정서적 양육하고 웃음 나누기를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첫 느낌, 첫 마음, 기억 나누기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집에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요거 서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래서 첫인상, 기억에 남는 첫 데이트, 왜 이 사람을 결혼 상대로 선택했을까? 그리고 가장 즐거웠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요 즐거웠던 일 회상하기, 이런 것들도 정서적 양육하고 웃음 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간간히 이런 부분들은 부부간에 지금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걸 한번 즐거웠던 일 회상하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부부간의 결속력을, 부부간의 연결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부부는 무엇을 보다 더 촉진시키고 무엇을 강화시킨다. 이것도 퀴즈 문제냐고요? 요거는 이제 윌러스타인이라는 가족학자가, 부부 전문 상담가가 많은 부부들을 상담해서 건강한 부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부 심리적 과제에서 말씀드린 건데, 건강한 부부는 무엇을 보다도 촉진시키고, 요거는 성장을 보다도 촉진시키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와이프도 내가 많이 성장했다, 결혼해서 많이 성장했다, 인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측면을 느낄 수 있으면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가로에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정체감을 강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희생하지만 않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결혼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졌고, 더 어른스러워졌고, 이게 바로 이제 성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남편이 성장할 때는 아내가 성장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또 아내가 성장할 때는 남편이 지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성정체감. 어떠한 경우에도 부부는 남녀가 만나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기능, 성적인 요소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 성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건 성과 관련된, 접촉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성관계를 포함해서 성과 관련된 이성으로서의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거라는 겁니다. 강화시키는 관계가 건강한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심리적 과제와 더불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관계는 부부 각자의 성장을 보다 더 촉진시키고 성정체감을 강화시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거 시를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2교시는 조금 길어졌죠, 그죠?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부부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더라도 그 사이에 공간을 두어라. 부부는 남이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적당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부부 친하면서 부부 사이에는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일촌이다 무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부는 남이기 때문에 적절한 경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있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 춤출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를 사랑으로 부속하지 말라. 그대들 영혼의 기슭 사이를 바다가 춤추며 흐르도록 서로의 잔을 채우되 한쪽의 잔만 마시지 마라. 서로에게 자신의 빵을 건네되 한쪽의 덩어리만 먹지 마라. 함께 춤추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되 각자 홀로 오롯하라. 함께 서 있으되 서로 너무 가까이 있지는 마라. 신전의 기둥들조차 서로 떨어져 서 있으며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라지 못하니까. 저는 이 아래에 신전의 기둥들조차 서로 떨어져 서 있으며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 자라지 못해. 그늘 속에서는 자라지 못한다는 거. 이게 너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칼린 지브란이라는 시인의 예언자의 시였습니다. 어때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 2교시 슬기로운 가족생활 2교시 부부의 심리적 과제와 부부관계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괜찮았나요? 3교시가 기대되나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강의 시간이 좀 길었죠? 2교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강의가 조금 더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2교시 마치고요. 3교시에서 다시 만나요.